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GS 1기 우리 인사노무관리 평일반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정준무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벌써 이제 1기가 됐습니다. 1기가 됐고, 우리 노동법하고 행정쟁소법은 이제 또 1기가 끝났고, 이제 인사노무관리 남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조직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에게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들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그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적게 지나갔던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쌓이면 합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노무사 시험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강조하는 것이 요령으로 단기로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찍어서 이래가지고 합격하는 거 거의 그런 경우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런 요령을 바라고서 들어왔던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자. 왜? 여러분들이 지금 노무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갖고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뭐 딴 걸 해보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젊은 시기에 중요한 시간들을 투자해서 여기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는 것은 1차적이에요. 그리고 노무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엔 뭐예요? 노무사로서 성공적인 노무사가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훌륭한 노무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경력을 노무사로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노무사, 훌륭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노무사가 된 이후에 실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해야 돼요? 지금뿐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뭐 합격하고 나면은 어디 법인들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뭐라고 해요? 너도 노무사 아니야, 합격한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우리가 너 가르쳐 주려고 뽑은 거 아니야. 너 가르쳐 주려고 너 월급 주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 법인이 뭐 시스템이 개판이네 뭐 막 이러고 그러고서는 막 불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문 자격사가 뭡니까? 전문 자격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고 여러분들 스스로 사회에서 그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해서 합격됐는데 갑자기 법인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저도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조금만 더 쌓으면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흔히 말해서 무슨 우리가 여기 지금 수능 시험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누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또는 누가 뭐 얘기를 재밌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즐기러 여기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들을 잘 이렇게 못 들으셨을 것이고 저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해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아주 안 그랬던 여러분들 선후배 노무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그 법인 대표님한테 제가 강력한 항의를 한번 아주 오래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그래요.
어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다 그럽니다. 뭐냐면 와서 여기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것인지는 몰랐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몸에 배우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무 들어가서 그걸 적용했더니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무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저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저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와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지, 공부는 너네들이 해야 된다,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사가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하게 되면 이래요. 여러분들 뭐 가끔씩 제 수기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떠먹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 합격생들이 다 떠먹여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격했냐 이거지. 그리고 다 본인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떠먹여 주는 것들, 뭐 사실 떠먹여 준다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실무에서 정말로 쓰이고 안 쓰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이것들이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로 풀려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쉽지 않은 공부를 했고 쉽지 않은 공부를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지름길 가고 빨리 가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 별로 없다. 제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연기 때 제일 앞에 연기 때 1회차 강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뭐 간략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들어와서 HR하고 조직 쪽 그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금 한 25년, 6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제대로 하는 컨설팅을 한 첫 세대가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했던 그 작업물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그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그 경험들을 쌓고, 그 다음에 저는 IMF도 지나면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체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컨설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우리 4대 그룹들 LG, SK, 삼성, 뭐 현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들 여기 보면은 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또 프로젝트가 있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노무사가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 특히 위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에 관련된 회사들 카카오라든지 베스파, 직방 뭐 이런 데들하고도 그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고 그 조직을 만들고 할 때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대기업들은 요즘에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 아니면은 이렇게 외부로 잘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또 대기업들이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솔루션은 자기네 안쪽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외부의 이름을 빌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십억을 주면서도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무법인들한테는 그러한 일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법인들도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노무사들이 진짜로 이런 인사와 노무의 전문가들이고 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산업에 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해서 뭔가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적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빨리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노무사님들이 와야 되고 단순히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책에 있는 것들을 떠들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걸 딸딸 외워서 시험만 합격하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 1년에 300명씩 나오고 있는데 왜 거의 한 200명이 300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녁 늦게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노무법인에서 계속 HR 파트 이쪽에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이제 제가 그런데 중요시하는 그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원칙, 내가 공부를 하는 철학 또는 과연 이러한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적산 온도에서 나온 적산 공부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강의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 합격한다? 또는 1년 공부했다고 합격한다? 자,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3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70명, 80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다 1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는 6개월 만에, 1년 안에 뭐 소위 동차라고 하는 사람들은 10명, 20명도 안 됩니다. 그 동차라고 주장하고 뭐 자기가 시험 빨리 됐네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다 다른 공부를 하든지 전공을 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면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은 걸린다. 2년에서 3년 차들이 대부분이더라.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찍기 시험이다, 객관식 시험이다 라고 그러면 이게 짧게 공부하고도 뭔가 맞춰갖고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뭐예요? 2차 시험에서 논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과 형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글의 내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1년 공부해 갖고 될 만한 공부량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초창기 때는 그냥 뭐 시험 제도도 엉성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 벌써 30년 넘어갔습니다. 30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 정말로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해야 되는 그 깊이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양이 적어도 2년은 걸리는 것 같다라고 저희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보면은 합격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접합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년이라는 게 어떤 기간이냐라고 그랬을 때 그 2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보기 30분 전에 이 책을 한번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30분 전에 본 것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기억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합격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분 안에 책을 한번 다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30분 만에 쭉 넘기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책들을, 이 내용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책 20번 읽어보면 된다. 라고 그런 얘기들이 합니다. 자, 20번 읽어본다는 얘기. 여러분들 1년 안에 책을 20번 본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번꼴로 보는 거예요. 자, 한 달에 2번씩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건 내용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려고 그러면 한 과목 보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4과목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 4과목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 한 번 볼 때는 4과목이 한 달씩 걸려서 4달이 걸렸다. 두 번째 볼 때는 그거의 반을 줄여. 그래서 4과목 보는데 2달이 걸려. 또 그 다음 볼 때는 그걸 또 반으로 줄여. 그래서 4과목을 한 달에 봐. 그 다음에는 2주에 보고, 그 다음에는 1주에 보고, 그 다음에는 2, 3일에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보고. 자, 이 과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수없이 많은 회독수를 가지고 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공부량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쌓아 나가는 공부량을 저는 적산 공부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적산 공부량이라는 것은 이 적산 온도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적산 온도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작물이 그 다음에 풍년이 되려고 그러면 결실을 맺고 풍년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전해에 이 작물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햇볕을 받는 날이 1년 중에 며칠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그렇게 골고루 흡수하고 그 총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작물별로 적산 온도가 다 다릅니다. 벼가 잘 되기 위해서는 2500도씨의 적산 온도를 1년 동안 쌓았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일정 기온 이상으로 하면서 총 2500도씨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면에 감자, 여기 우리 감자 같은 경우에는 1000도면 돼요. 1000도, 1년에. 자, 그래서 감자는 서늘한 곳에서 그렇게 해가 많이 뜨지 않아도 감자는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벼는 뭐예요? 따뜻한 곳에서 비도 많이 오고 햇볕도 쨍쨍 뜨고 그래야 벼가 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작물들이 자기네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 온도량이 있듯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저는 이제 적산 공부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산 공부량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적산 공부량이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 30분 동안에 책을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걸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에 그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빠듯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개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그 공부량을 쌓아 나가자. 그 공부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강의 몇 번 들었다. 누구의 강의 들었다. 그리고 나도 독서실 가서 공부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공부량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그 공부량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 합격해 하셨던 분의 그 사례를 제가 그 증거물을 갖고 와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올 때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그 공부를 할 때 저는 항상 지금 1기부터는 리켓 강의 워크북 제가 쓴 수험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 교과서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교과서라는 것은 뭐냐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혼자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결과들을 논리적인 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격을 나름대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수예요.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교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은 강사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연구들을 제대로 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야,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그 표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텍스트북, 교과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북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연구자들이 다른 검증된 연구자들의 시각을 의식하면서 표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놓는 것, 그 자료가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저희 제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수험가에서 쓰고 있는 강사저의 수험서라는 것은 뭡니까? 수험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강사라고 하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검증이 되느냐? 자, 검증이 되느냐 이거죠. 누가 검증합니까? 결국 그 책들이라는 것들도 결국 교수저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흔히 말해서 짜깁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짜깁기를 할 때 그 논리가 잘 맞아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서라고 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 제 수험서는 다른 사람들의 수험서들보다 무지무지 얇죠. 저는 당연히 교과서들을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로 시험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줄여내는 것이 저는 수험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는 지금도 여기에서 야 빼야 될 게 이게 더 사실 이제는 이것들이 시대적 중요성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수험서의 두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비판적으로 이것들을 과연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현장에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에 대한 검증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른 얘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일부 그런 데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다. 그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 됐더라도 그러면은 와, 그 책을 봐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배우지 않아도 될 걸 머릿속에 애써서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시험에도 안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런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을 상대적으로 그 알아놔도 될 것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과서들 봐라. 교과서들도 여기 우리 있잖아요.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삼인공정, 그 다음에 박경규 교수님 책 또는 임창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배종석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일단 박경규 교수님 책하고 삼인공전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걸 봐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우리나라 인사논문 교과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 그냥 머릿속에서 모든 걸 창작해냈을 거다?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다 뭔가 기준이 되는 책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영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인사노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즉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미국의 그 인사노무를 하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는 즉 대학교 과정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서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어떻게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것들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또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그 교과서들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 홀렌백 교수의 인적 자원관리 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볼랜더 스넬 교수가 공저한 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그 두 가지 책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 홀렌백 교수 책이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판매 부수로는 많고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누 홀렌백 교수, 누 교수하고 홀렌백 교수가 같이 그 이외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저한 그 교과서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또 그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뭐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데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지엽적이거나 정말로 지엽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외에는
보지 않게 될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험에 한번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들 설명하라는 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조화리의 창은 딱 한 군데 회사에 가서 그걸 이렇게 했던 것 이외에는 그 어느 회사에서도 조화리의 창 가지고 뭘 한다 하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막 머리 아파가면서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그림 그려가면서 외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과연 경영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 결국 우리가 가서 상대하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들이 됐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돼요. 근데 근로자와 사용자는 결국 그 근로관계성을 맺고서 뭘 해요? 영리 행위들을 합니다. 물론 비영리 기관들도 있어요. 비영리 기관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게 되는 기관들은 대부분 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목적이 뭐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남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집합 그 양쪽의 그 세력들이 만족할 만한 지점들을 찾아줄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저희 노무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교과서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부분들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들은 우리 GS 연기의 1회차들에 보면은 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샘플로 열려 있을 테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1기서부터는 좀 더 본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 교재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우리 인사노무관리 조망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 시험 공부,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단기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당한 기간에 적당한 만큼 공부하고 합격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한 기간 동안 공부하고 적당한 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죠.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효율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의 시작과 끝이 어딘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지도, 나침반 같은 곳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인식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지도가 있고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목표 지점은 내가 명확하게 그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지점은 그냥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서 모른다. 자, 이게 돼야 나중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은 자꾸 더 시간을 들여서 더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은 어떻게든지 밀어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무슨 우리가 학문을 하는 연구자들을 찾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넓고 얇게 그래서 전체를 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전체 지도가 있어야 돼.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에 전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저는 조망도, 위에서 본 버드뷰의 조망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인사노무관리 쪽의 조망도, 여기를 보면 돼. 그러면 이 인사노무관리 조망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냐라고 하면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사노무관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이고 그 노무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상대로 해서 우리 노무사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기업이라는 조직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야 돼. 그러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내 물건이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 물건이 잘 만들어져서 잘 팔려서 내가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 자, 기도하는 게 경영이 아니죠. 뭐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직원도 뽑고, 우리가 원재료들도 사오고, 우리가 판촉 활동도 하러 나가고, 만드느라고 힘도 쓰고, 즉, 액션.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무작정 해? 그냥 아무 데나 들이받아? 그게 경영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영업도 해야 될 거고, 생산도 해야 될 거고, 광고 판촉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직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단위로 묶어내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한 사람들이 각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직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직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할당된 해야 될 일들의 집합, 그것이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직무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 활동들을 다 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로 이렇게 각각 나눠 놓으면 그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수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직무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들을 모아놓은 거요. 그래서 할당된 일들의 집합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일들을 수행할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찾는 활동,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정의들을 해놓고 그 정의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에게 그 일 시키겠지. 그 일 시키게 되면 일을 했을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 성과가 나오게 됐을 것이야. 자,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왔는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잘했어.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어떻게 해줄 거야?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더 많은 어떤 기회들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상으로서 우리가 임금과 복리후생이라는 부분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평가해봤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직무에 잘 맞을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봤는데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런 지식, 이런 스킬들이 이 사람이 좀 모자랐네. 그래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평가 결과가 별로 안 좋아. 대신 이 사람은 요걸 잘 가르치고 이런 스킬들을 잘 익힐 수 있게 해주면 다음번에는 일 잘할 거야. 그래서 성과를 갖고 올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봤더니 우리는 이게 그 신입사원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입사원보다 일들을 훨씬 잘해. 일반 신입사원들보다 훨씬 일들을 잘해. 그래가지고 봤더니 윗자리를 맡겨가지고 오히려 이 다른 직원들 데리고 일을 시키면은 더 큰 돈을 벌어올 수 있겠어. 자, 야, 내가 봤더니 너는 이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네 그릇이 크다. 위쪽으로 올라가라. 자, 이게 승진. 그 다음에 내가 봤더니 야, 우리는 처음에 이 직무에 네가 적합할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는 여기 이렇게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이 더 잘 어울리겠다. 자, 저쪽으로 외근직으로 영업하러 한번 나가봐라. 이동.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놨는데 계속 일을 시켜봐도 성과도 안 나와. 교육훈련을 시켜도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야, 이거는 네가 너무나도 이 일하고도 안 맞고 우리 회사하고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여기서 좋게 헤어지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보내는 활동들에 대한 의사결정들, 즉 승진이동 이런 방출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의 어떻게 보면 본연적인 기능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또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에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근로자의 입장과 우리 사용자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개인들의 경력이라고 하는 자아실현, 자아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하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 목표들하고 서로 이렇게 두 개의 목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조화돼서 우리 회사 안에서 근로자들의 경력들이 잘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회사의 목표도 잘 달성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걸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 직원들이 입사에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에 있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 모집과 선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보상, 교육, 훈련, 이동, 승진, 배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노사, 산안에 관련된 이런 모든 기능들이 결국은 한 방향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가 돼야 돼.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낭비 없이 그 동원해서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지침, 방침, 이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획, 방침, 지침, 이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었던 이 얘기들이 다 방향성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어떤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천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뭔가를 해보겠어. 아니야. 우리는 아주 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싸고 좋게 만들어서 가성비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보겠어. 자, 천재들이 뛰어난 제품, 뭔가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늘 쓰는 제품이라도 그것들이 가성비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직무들을 설계하고 모집 선발을 어디 가서 할 것이며 평가는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이고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R 전략과 모델,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계가 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인사노무관리의 전통적인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 인사노무관리의 전통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학문체계가 나오게 될 때에는 이 학문체계를 그냥 우리가 멋진 말로 막 괜히 폼 잡고 교수님들이 폼 잡고 노무사 시험에 그냥 휘발성 높다 뭐 이러면서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과목들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학문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문을 가지고서 뭘 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역사, 사회, 문화적인 바탕에서 됐느냐? 자, 우리 경영학은, 현대 경영학의 시작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차 때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경영학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1900년대 초반, 1907년 뭐 이때 나온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자,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 앞에 있었던 그런 경영은 뭐야? 그걸 주먹구구식 경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경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경영을 하면 더 좋은 성과들을 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학문적인 체계로서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나 점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 학문의 영역으로서 들여놓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헨리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가 그 과학적 관리법을 만든 그 나라와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었어요? 일단 미국이라는 사회였고 산업혁명이 막 되면서 제조업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은 뭐예요? 자,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위주였던 거죠. 그 백인들이었고 성별로는 누구예요?
남성들이 위주였고, 그 다음에 나이대로는 어떻게 보면 청년, 장년, 청장년, 청중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미국 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백인, 남성, 청장년.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다고? 제조업이라고 하는, 즉 대규모 공장 체계, 제조업의 대규모 공장 체계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서 사장님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그 체계화 시켜 놓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더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면 미국, 백인, 남성, 청장년, 대규모 제조업 이런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진 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안에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러면서 글로벌화하게 됐죠. 자, 글로벌화하게 되면서 뭐예요? 이제는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자원과 사람들의 이동들이 빈번해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하기도 하고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 안에서의 동일한 단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인적 자원 관리가 펼쳐지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글로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또는 국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이 이 기본 모델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델로 환경의 변화와 경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인종, 민족 이런 부분들 하면서 이게 우리는 국제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하는 분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예전에는 요즘은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평균 수명이 남자도 80몇 세, 여자들은 90세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뭐 우리 100살까지 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안 하지만 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 환갑잔치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했습니다. 그 환갑잔치가 뭐예요? 나이 60살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그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축하할 일로 생각하고 해줘요. 그 얘기는 다시 어떤 의미를 품고 있어요? 야, 60살 환갑까지 살았으면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여튼 어떤 기념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하나요? 환갑잔치 한다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다 욕해요. 야, 야, 이제 환갑, 아직도 청년인데 뭘 그걸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환갑잔치 하다가 그 다음에 환갑잔치는 안 부르고 칠순잔치 한다고 이렇게 잠깐 불렀고요. 칠순잔치도 이제는 안 해요. 그 다음에 팔순잔치 하면은, 팔순이면 뭔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팔순도 잘 안 하죠.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사실 60세 되면은 거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60세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 제일 첫 직장에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저희 보스도 매니저도 그때 40대 중반 뭐 이러셨는데 자기는 51세, 52세 그때 은퇴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빨리 은퇴하냐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보통.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51세, 52세 그렇게 하고 한 15년에서 20년 은퇴 생활하고 그렇게 죽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60세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일만 하다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라서 그렇게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조직 같은 데에서는 정말로 사실 지금도 그래요. 미국 조직에서는 나이 50 넘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사람들 아주 임원급의 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워킹 레벨에서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이런 데들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청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의료의 발달이라든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 있게 돼. 자, 그러면 청년을 관리하던 방식으로 이 고령 인력들을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의 그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분명하단 말이지.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또 다뤄줘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시대가 점점 뒤로 흘러오면서, 고령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고령자들, 우리 표준 모델이라고 했던 거에서 있지 않았던 이런 이제 그 인적 자원들의 집단, 이 집단들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죠.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사실상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요새는 이렇게 길거리나 회사들 이렇게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고 진짜로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 모델 바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 자,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많이 평등화가 돼서 여성들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그 자연스러워지고 했지만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까지 20년 전만 해도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대기업에 여성 임원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지금은 뭐 여러 그 임원들이 이렇게 있고 뭐 우리 LG 생활건강의 대표이신 분은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시고 할 때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성 대표들이 이렇게 쭉 많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이 거의 절반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제 겨우 사회로 진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열리고 있었을 때예요. 자,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야, 이 남성들, 정장년의 남성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던 그 연구를 해왔던 그 방식에서 이제는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여성 인적 자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성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2000년대 초반에 또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요. 2002년, 2003년 이때 세계가 한번 경제가 휘청합니다.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그 닷컴 버블로 와서 세계 경제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그 닷컴 버블의 가장 큰 어떤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들인데 무슨 닷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떤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분식회계들을 막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끌어들입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닷컴이라는 회사는 그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만 등록해놓고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그냥 그 회사를 만든다고 했던 놈들이 다 돈 받아다가 어디 엉뚱한 데 다 써버렸고 엔론이라는 회사도 그렇게 막 그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에도 그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도 올라가 있었던 그 회사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했던 것들이 다 조작된 거였다라고 하면서 그 수없이 많이 들어갔던 그 돈들이 다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야,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터졌는데 나중에 타격을 어떻게 입냐 했더니 전 세계가 다 타격을 입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힘들고 참 아픈 그런 사태입니다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당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 전세 사기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세금 겨우 모아갖고 내 살 곳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 전세금을 맡겨놨는데 사기꾼들이 다 먹고 튄 거지. 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고통에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성을 했던 거죠. 반성을 어떻게 했냐.
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고 했더니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수성가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개인이 뭔가 새로운 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보지 않고 그 결과를 놓고서 영웅시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러는 거죠.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과정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경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경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한번 한탕 해먹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들을 해나가고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그런 어떤 경영들의 잘된 경영들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그 생각 상태, 정신 상태가 윤리적이어야 될 것이다. 남에게 사기치고 남들에게 못된 짓하고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경영자들은 알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경영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가 있는 지역사회, 그 둘러싼 국가, 이 국가들이 확장되어 있는 지구, 여기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지각하면서 매번의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가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경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경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2002년도, 2003년도 이후에 크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지속 가능성, 윤리, 경영에서의 윤리 이런 부분들을 기업 내에서 누가 어디에서 다룰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결국은 인적 자원 관리,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 윤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윤리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학의 분야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사노무, 경영의 인사노무 분야 안쪽으로 이 지속 가능성과 윤리라는 문제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 보면 인종, 그 다음에 연령, 성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윤리성, 책임 뭐 이런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이나 가치, 신앙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제 문제들로서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이버시티.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보면은 균등처우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국 신사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거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또 관리할 것이냐.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양성을 관리하는 문제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가장 크게 그 문제를 삼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군대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 속에 있는 DEI라고 하는 이 다양성에 관련된 정책들, 또 다양성에 관련된 이 제도들을 이걸 다 까부시고 있습니다. DEI가 뭐예요? Diversity, Equity, 그다음에 Inclusiveness. 다양성, 공정성, 형평성, 포용성. 자, 이것이 바로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들 간에 그 다른 것들이 서로 동등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평성, 공정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포용해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경쟁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없애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 제일 강하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사회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경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인사 노무 관리에서 다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들이다. 자, 이게 레벨 1, 사실은 레벨 2예요. 그래서 이 인사 노무 분야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도로 하나 쫙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면 직무 쪽에 가서는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직무는 어떻게 분석하고 직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모집과 선발은 모집과 선발로 들어가서 어떻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그거에 관련된 기법들은 뭐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조망도에서 그 아래 단계들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고 그 아래 단계들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세분화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 그림들을 우리가 다 깨고 있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답안지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나중에 하다 보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고 막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영조직론 하시는 분들은 관료제 또는 관료주의 어디에서 배웁니까? 열심히 외웠잖아. 왜 배웠어요? 자, 그게 조직의 통제 때문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 플랜 두 C 하잖아. 그 C 때문에 이거 배웠어. C 중에서도 뭐야? 대규모 조직, 대규모 공식 조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 왜 배웠는지 모르고 관료제만 열심히 외워.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만 틀어서 문제를 내도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이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냐.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분야에 지금 해당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쪽하고 다 연결이 또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쪽하고 연결되는지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연결고리들을 자꾸 이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공부를 하면서 다른 파트를 공부하지만 아, 이런 내용들이 그 전에 있으면서 이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합격을 하게 되면 현실에 나갔을 때 문제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합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컨설팅 이렇게 하고 자문회원 나가면서 우리 후배 노무사님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순간순간 큰 위기감을 느낄 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안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의견들을 내라라고 하면은 그 의견들이 결국은 뭐야? 자기가 배웠던 것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운 것들을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고 그것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는 틀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모르느냐? 이제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구나, 뭐가 저렇게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걸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일들이 상당히 힘겹게 풀리죠. 근데 뭔가 얘기들을 했을 때, 자기네들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건드려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런 장단점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무조건 이 방법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는 진짜 현장에서 자기네 회사가 망할지 흥할지 이걸 고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피부로 이 얘기가 맞을 수 있겠구나 틀리겠구나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HR 전략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이어져 있단 말이지. 우리 몸이 마치 심장 있고 간 있고 뼈 있고 이렇지만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잘못되면 심장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몸이 다. 뇌가 잘못되면 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죠. 내가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 다리만 다쳐서 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못 움직여요. 다 그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하부 시스템으로 존재하면서 전체 시스템들하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무슨 단어들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막 단어들을 막 만들어내갖고 막 이렇게 막 붙이는 거가 있고, 그게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걸 막 서로 또 베끼고 그러는데, HR 이슈라고 그래가지고 막 뭘 하더라고. 그래서 HR 이슈가 뭐냐? 인사 노무 관리 이슈가 뭐야? 이슈 분야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분야가 따로 있으면은 이게 현재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된 거냐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금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기본 모델에서 더 확장된 모델을 이슈 분야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슈 분야는 문제가 있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험 보기 위해서 이슈 분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기엔 낯설고 이상한 거에 혹해가지고 저런 걸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뭘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슈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을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까 넓고 얇게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A급, B급, C급을 좀 나눠달라, 주제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법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A급, B급, C급을 막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A급, B급, C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A급, B급, C급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준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A, B, C급도 아닌 데서 문제가 나왔어. 자, 그러면 그게 갑자기 A, B, C급도 아니던 것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A급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거 나눠서 나는 A급만 준비하고 A급만 공부해서 들어갈래.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들이 교과서의 범위 내에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릅니다. 잘 찍는다 그러는 강사 있으면 거기 가서 들으세요. 제가 그 2년 연속을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뒤에 가가지고 내가 그런 걸 냈네, 안 냈네, 이러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못 찍는다. 그러나 교과서 안에서 나온다는 건 확실하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 교과서를 벗어나갖고 조아리의 창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 그런데 그렇게 그 가끔씩 가다 벗어나는 그걸 위해 가지고 네가 굳이 평생 써먹지도 않을 그런 내용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거 하고 있래? 공부하고 있을래? 그러다가 시간 보낼래?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정말로 핵심적으로 쓰여질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공부하시는 다른 또 그 수험생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것만 80%, 90% 이상 다 이렇게 해낼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저도 20몇 년 동안 이 일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무슨 엄청난 논문들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과연 현장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게 다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유행이나 낯선 거, 뭐 신기한 거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쫓아가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믿고서 이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적상 공부량 쌓이면 이 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책의 리캡 강의 후보에 있는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